지난번에 다 설명했지만 몰이라는 것 자체가 개수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의 기준으로 잡았던 아이 이거에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인데 실제로 그거를 계산을 이제 해봤더니 1몰이라는 것 자체가 몇 개냐면 이 12g의 질량 속에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고 계산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하나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몇 개인지 개수가 나오는. 제가 사실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고 근사값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사용하는 수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1몰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몰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한글로 몰 쓰기도 하지만 원래 MOL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 이름도 붙였다 그랬고 했는데 그 숫자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NA라고 보통 또는 이제 가끔 기본수라는 의미로 N제로를 쓰기도 해. 근데 어쨌든 아보가드로 쓰니까 아보가드로 약자 앞글자 앞머리 글자 따서 NA라고 쓴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그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는 약간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어 있고, 일몰 속에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물어보는 개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자 일몰을 물어보면 원자가 그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보면 질소원자 0.5몰 이렇게 물어보면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0.5몰은 그것의 절반만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수 계산을 하는데, 뭐 그냥 덩어리를 물어보면 별로 문제가 안 돼. 분자 1몰, 그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으니까 질소 분자 3몰이면 개수로 치면 그것의 3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물질 안에 들어있는 개수를 따지는 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물질 1몰 안에 들어있는 원자 또는 이온을 구성하는 이 개수, 요거는 그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걔네들의 화학식을 보고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이 1몰 있다 그러면 물 분자 1몰 안에 얘가 H2O니까 요거 한 개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2개고 산소가 하나잖아. 요 비율에 맞춰서 물이 1몰 있으면 수소는 그것의 2배만큼의 몰수가 있고, 수소 원자, 산소 원자는 그것과 동일한 수의 몰수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따져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 분자 1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수소 원자는 물 분자 하나당 2개씩 있으니까 수소 원자는 그것의 2배 2몰, 산소 원자는 분자 하나에 1개 들어있으니까 1몰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암모니아 뭐 질소 나왔는데 뭐 질소 그런 거 말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암모니아 분자가 2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안에 질소 원자는 암모니아 분자 1개 안에 질소 원자가 하나 들어있는 비율이잖아. 질소 원자는 2 곱하기 1몰만큼 있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수소 원자는 암모니아 분자 하나 안에 3개 들어있는 비율이니까 수소 원자는 2몰 안에 그것에 몇 배 들어있냐면 3배만큼씩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계산 따져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가 몇 몰이냐를 물어보면 원래 분자라든지 뭐 그런 어떤 화학식으로 표현되는 것의 몰수에다가 걔네들의 화학식 안에 이게 몇 개 들어있는지 아래 첨자로 표현된 걸 곱해주면 나타난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앞에서 말했지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분자가 아니잖아.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우리가 NaCl이라고 쓰는 것은 나트륨 이온 1개랑 염화 이온 1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걔네들이 1대1로 결합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몰의 개념이 좀 더 정확한 거지. 그래서 염화나트륨 1몰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나트륨 이온도 1몰 있는 거고 염화 이온도 1몰 있는 거다.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따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이런 것들 애들이 시험에 너무 많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뭐를 따질 때 그냥 개수가 어떻다 질량이 어떻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다른 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질량과 부피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1몰의 질량이 되게 중요한데 앞에서 말했지만 1몰, 이 몰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걔네들의 원자량만큼의 질량 속에 몇 개가 들어있냐를 따지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 그래서 1몰만큼 모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걔네들의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딱 해당 질량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화학식량, 얘는 이제 원자량이겠지만 이 화학식량이 10이면 걔가 1몰 있을 때 질량이 그만큼이 된다.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은 분자잖아. 얘 분자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원자량을 다 더하라고 했었지. 근데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탄소의 원자량은 뭐 제시되겠지만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수소는 원자량이 1이야. 그건 수소가 2개 들어있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그런 게 하나 있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18, 화학식량이 18인데 요 18에 g을 붙이고 싶으면 걔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걔네들의 1몰의 질량이 걔네들의 화학식량에다가 g 붙인 값과 같은 그 정도의 양이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고, 다 외울 거는 없고 이거 정도 좀 감을 잡아주면 되지. 점오 나왔잖아. 점오. 그 이유가 뭐냐면 염소가 문제인 거잖아.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약간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온은 전자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가 있어. 그러면 원자의 그 원자량을 그대로 써도 되나는 약간 의문의 상황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Na 플러스면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건데 전자가 떨어졌으면 질량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자량 그대로 써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전자는 사실은 질량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이 되어도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이온의 그런 상대적 질량은 따로 뭔가 전자의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원자량 그대로 써줘도 크게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고, 0.5가 나오는 이유는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인데 염소의 원자량이 35.5였지. 이거 평균 원자량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동위원소의 존재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걔네들의 구성 비율, 그 비율,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균값 계산해서 실제로 원자량을 사용한다. 요거 때문에 0.5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돼. 그래서 질량을 주고 몰수를 구해라 그러면 화학에서는 잘 모르면 웬만하면 비례식 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몇 몰이냐 이 몰수를 계산할 때 질량을 걔네들의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1몰의 질량은 결국 뭐야? 원자면 원자량, 분자면 분자량, 실험식이면 실험식량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암모니아 34g이 몇 몰이냐를 물어봤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패턴은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이거든? 이 말은 암모니아가 1몰 있으면 17g의 질량을 가질 거라는 뜻이지.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암모니아가 34g이니까 걔가 몇 몰이냐 이렇게 비례적으로 원래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x하고 17x가 되는데 17로 나눠주면 x는 17분의 1 곱하기 34 이렇게 되지. 요 17이 분자량이잖아. 요걸로 나눈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 뭐 분자량, 원자량 이런 값으로 나눠주면 걔가 몇 몰인지 계산하는 그런 공식처럼 만들어줄 수 있어.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난 비례식을 쓰면 되고, 이걸 자꾸 쓰다 보면 결국 생각날 거니까 걔네들이 몇 몰인지 계산할 때 우리가 그 질량을 분자량으로 원자량으로 뭐 이런 걸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이 위에는 이제 반대의 상황인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어떤 몇 몰에 해당하는 물질, 몇 몰인지 물질의 몰수를 주고 걔네들의 화학식량을 주면 걔가 몇 g에 해당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위아래 식이 결국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를 주고받고 가정해 준 거다. 그래서 몰수를 계산하는 공식 형태, 이 밑에 있는 이 공식의 라인, 요거를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일정한 질량이 들어있는 분자의 숫자는 화학식량이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야.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지금 물하고 메테인을 비교하고 있어. 근데 분자량이 18하고 16이란 말이야. 얘는 아까 위에서 계산해봤지만 수소는 1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데 2개가 있고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가 하나라서 18.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12의 원자량을 가지는 애 하나, 탄소. 그 다음에 수소는 1이야 원자량이. 그런 애 4개. 그래서 16의 이제 분자량을 가져. 얘네들이 분자량이 이렇다는 건 다시 설명하면 결국 얘가 1몰이 있을 때 물은 18g이고 메테인은 16g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동일한 몰수가 있으면 물의 질량이 훨씬 크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g으로 딱 이렇게 질량을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18g 속에 1몰씩 들어있는데 1g 속에면 1g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 기준 라인은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주면 돼.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숫자는 1몰에 들어있는 거는 18g이었으니까 1g에 들어있는 거는 그것의 역수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 따져주면 된다.
그래서 뭐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 걔네들의 분자량이 크다는 건 같은 질량 속에 더 적은 분자나 원자의 숫자, 개수, 입자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원자 수도 마찬가지야. 분자의 숫자는 18분의 1몰인데 그 안에 원자는, 물 같은 경우에는 물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몇 개야? 3개지.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탄소 하나랑 수소 4개니까 5개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g에, 그럼 1g의 분자는 18분의 1몰 있는데 원자는 한 분자당 3개씩 있으니까 그것의 3개만큼의 원자가 총 존재하겠지. 근데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1g 속에 16분의 1몰의 분자가 들어있는데 원자 하나당 5개의 분자 하나당 5개의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원자의 수는 그것의 5배.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는 거고, 성분원소의 질량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원자의 숫자에다가 걔네들의 원자랑 곱한 비율로 그냥 그렇게 따져준다. 뭐 이거 밑에 거는 말고 이 두 가지는 조금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1몰 질량 요렇게 따지는데 거꾸로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 1g 속에 들어있는 뭐 원자수, 분자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1g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원자량이나 분자량으로 나눠서 거꾸로 역수로 생각해줘야 된다. 이걸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뭐 4번은 그냥 이제 개념적인 거야.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몰비가 같으면 질량비, 몰수비가 같으면 질량비가 같고 일정한 질량이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도 같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지. C2H2랑 C6H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탄소랑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붙어 있어 지금. 1대1로 결합해 있잖아.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가 2개, 6개인데 실제로 결합해 있는 개수의 비율은 1대1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원자들의 질량의 비율도 똑같은 비율이 나오겠지. 그래서 12대1로 똑같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밑에 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1번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2번에 몰수 계산하는 방식이랑 3번에서 이 동일한 질량 1g에 들어있는 요렇게 이제 설명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역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약간 요 부분을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지. 기체가 되게 자주 등장해. 근데 기체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과학자들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화학의 연구가 이제 화학이 원래 연금술에서부터 파생돼서 나왔잖아. 연금술을 막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걔네들을 섞으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뭐 이러면서 뭔가 비율 같은 걸 알게 됐는데 그게 처음에는 보통 고체를 섞고 막 이러니까 질량의 비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학문으로 이제 약간 연결되면서 어떤 질량비가 성립하는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고체는 이제 연구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연구를 할 만한 게 없으면 눈을 돌려야 되잖아. 그 눈을 돌린 게 이제 기체가 되겠지. 근데 기체는 질량 변화 측정하는 게 되게 힘들어. 질량이 잘 안 변해. 그래서 대신 기체가 쉽게 변하는 걸 측정하기로 했는데 그게 부피였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언급해서 나오는 법칙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예를 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거 들어봤지? 다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법칙이거든. 기체의 부피는 변화를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 이 몰하고 관련해서도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희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교재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아보가드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 초상화가 하나밖에 없나 봐. 되게 괴팍하게 생겼어.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법칙이야. 이거를 하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체의 부피에 대한 정의야.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실제 기체 분자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결정해. 근데 걔가 움직이면서 차지하면 걔가 운동하는 거잖아. 결국 걔가 가진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느냐에 따라서 걔가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지는데 물질이 가지는 에너지, 움직이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잖아. 물질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분자 하나하나 에너지는 조금씩 다른데 그 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다 평균을 내면 그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 분자의 종류와 아무 상관없이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동일한 온도면 걔네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동일한 온도면 걔네들이 어떤 기체든 간에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으면 걔네들이 똑같은 개수의 평균적인 에너지가 같으니까 걔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아.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지만 온도랑 압력이 같아.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그 기체들의 분자의 숫자가 똑같이 있잖아.
그럼 걔네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부피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기체 분자 자체 하나하나의 그 실제 부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차지하는 공간으로 결정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 다시 생각하면 온도랑 압력이 같아. 그런데 그럴 때 분자의 숫자가 달라지면 기체 부피가 달라지는데 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게 이 기체의 부피가 분자의 숫자에 비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게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불러. 그래서 온도랑 압력이 달라지면 기체의 부피가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면 지금 부피랑 분자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분자수가 몰수잖아.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해. 그런데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조건에서만 그런 거야. 온도랑 압력이 바뀌면 덩달아 같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온도 압력을 일정하게 놨을 때 기체의 부피가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럼 이걸 돌려서 따르게 얘기하면 온도랑 압력이 같으면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 같으면 기체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요거 기억해두고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분자의 숫자가 똑같이 있으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도 같다. 요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표에 수소랑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랑 요렇게 세 가지 기체를 놔뒀는데 이 기체가 똑같이 1몰씩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얘네들의 온도 압력 0도씩 1기압이야. 그럼 같은 온도랑 같은 압력이지. 기체의 분자수가 똑같이 1몰씩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얘네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같더라는 거지. 근데 질량은 다 다르지. 왜냐하면 얘네들의 원자량, 분자량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1몰의 개수, 똑같이 개수가 1몰씩 있는데 개수가 똑같고 온도 압력이 똑같더니 얘네들의 부피는 똑같더라.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숫자는 같아도 걔네들의 분자량이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피는 같아도 질량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기체의 부피랑 분자수는 결국 기체의 분자수는 1몰의 부피, 1몰일 때 부피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몰일 때 부피, 그래서 만약에 이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사는 게 20도씨니까 20도씨 1기압의 상태에서 기체 1몰이 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온도 압력이면 기체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 기체가 메테인이든 수소든 뭐든 상관없이 어떤 기체가 12리터가 있어. 그러면 1몰일 때 24리터면 굳이 수식 계산할 필요도 없이 부피가 절반이 되면 몰수도 절반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0.5몰만큼의 기체다. 이건 똑같이 문제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수소기체가 있는데 수소기체 20도씨 1기압의 상태에 있다. 그럼 수소기체가 3몰만큼 있다. 그럼 걔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1몰이 24리터니까 3몰이면 3 곱하기 24리터. 이만큼의 부피가 된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걸 기억해두고 여기 문제가 거의 보니까 요즘에는 20도씨 1기압해서 이렇게 24리터 이런 걸 주더라고. 근데 기준 라인은 사실 다르지. 기준 라인은 뭐냐면 0도씨 1기압이 기준이잖아.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요 내용에서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가 1몰 있으면 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라고 요렇게 값을 찾아냈어. 요게 이 위에 표에 있는 내용이고 요거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면 요 위에처럼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요 수치들은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화학원에서 이거를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런 기체들의 몇 가지 법칙들을 합쳐가지고 공식을 만들었거든. 그 이상기체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공식이 있어. 화학 2에 등장을 할 건데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하면 원래 기체 부피는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 크게 세 가지. 뭐뭐뭐의 영향을 받냐면 온도의 영향을 받고 압력의 영향을 받고 몰수의 영향을 받거든. 근데 생각해봐. 압력은 누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이 누르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압력이랑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적인 관계고 온도는 기체의 에너지랑 관련 있잖아. 그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부피가 커지겠지. 그래서 온도랑 부피는 약간 비례적인 관계인데 이때는 절대온도 사용해. 절대온도랑 기체의 부피는 비례적인 관계야. 그리고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온도 압력이 같다고 놨을 때 기체의 몰수랑 부피는 또 어때?
비례적인 관계잖아.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어떤 관계냐 보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기체의 몰수는 넘버니까 스몰 n 쓰거든. 몰수에는 비례. 그 다음에 온도 중에 특별히 기체할 땐 절대 온도를 쓸 거야.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해. 근데 너희들 이거 비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공식으로 만드는 방법 있잖아. 뭘 넣으면 돼? 비례상수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비례상수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내가 만들면 n이 아니구나. v는 p분의 이 비례상수 k를 보통 많이 쓰거든. k, n, t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요렇게 놓고 나서 봤더니 아보가드로가 제안한 구체적인 수치가 하나 있잖아. 이 수치를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2.4리터 압력이 1기압. 그 다음에 K는 지금 상수니까 모르고 1몰. 그리고 아까 온도는 무조건 절대온도 쓴다 그랬잖아. 절대온도는 0도씨면 273도 하는 게 절대온도니까 곱하기 273켈빈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K를 구했더니 약 0.082 리터 ATM per 몰 켈빈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K가 그냥 단순 비례상수가 아니라 구체적인 값을 가지는 값이 돼서 이거를 K로 쓰지 않고 R이라고 쓰면서 교체해줘. 그래서 식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식이 변형될 수 있어. 어떻게? PV가 nRT라는 형태로 식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기체의 어떤 부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 그 이상기체 방정식 중에 화학원에서는 보일 법칙, 셰럴 법칙 다 안 하니까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만 나온 거고,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요걸 쓰지는 않아. 쓰진 않지만 이런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게 보일도 그렇고 샤를도 그렇고 사실 실험의 오차가 되게 컸는데 이게 딱 맞아 들어가거든. 왜냐면 그들의 오차가 너무 방대해서 실제 기체를 정밀하게 실험하면 딱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아이디얼 가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기체는 조금 보정한 값을 넣어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하게 된다. 뭐 이거는 화학원에서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니네 이제 화학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 정도 알면 되니까. 화학원에서는 사실 0도씨 1기압 뭐 기체 1몰이 22.4리터라는 얘기를 하지만 보통 문제에서 다 제시해서 주거든. 그래서 보통은 기체 1몰에 뭐 몇 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 이렇게 제시된 값들을 보통 전제로 줄 거야. 근데 특별히 말을 안 하고 0도씨 1기압이라고 주면 이제 그때 22.4리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밀도랑 분자량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밀도는 뭐였어? 계산하는 형태로 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을 부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정의로 이야기하면 부피가 분모에 있지. 그 분모는 기준이잖아. 일정한 부피, 단위 부피라고 우리가 보통 말해.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 값을 말해. 그래서 이거는 질량을 알고 싶은데 부피가 달라지면 질량 비교가 좀 정확지 않으니까 똑같은 부피로 잘라놓은 상태로 질량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랑 분자량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생각해보면 밀도값이 크다는 얘기는 동일한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값이 크다는 거잖아. 맞아? 밀도가 크다는 건 똑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이 크다는 건데, 만약에 기체면 동일한 부피라고 하면 걔네들의 뭐가 똑같은 거야? 몰수가 같은 거지. 맞아? 같은 몰수 속에 있는 질량이 크다라는 뜻이니까 분자량이 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처럼 온도 압력이 똑같아. 기체의 밀도는 사실은 밀도라는 것 자체가 부피를 기준 라인으로 잡아놓은 거니까 부피가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기체의 밀도가 크다라는 의미는 부피가 똑같은, 다시 말해 몰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게 분자량과 비례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 비례한다는 얘기가 이 아보가드로 법칙 여기서도 연결돼서 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이용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기체의 밀도랑 분자량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A하고 B 기체가 똑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온도랑 압력이 같아. 그럼 지금 두 기체가 똑같은 몰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림에서도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지. 그럼 얘네들은 개수가 똑같이 있어. 그럼 둘의 질량 차이가 난다는 거는 둘의 분자량 차이가 난다. 요렇게 그냥 바로 따져주면 된다는 거. 굳이 부피가 어떻네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도
동일한 부피라고 치면 기체가 온도 압력이 같았을 때 같은 부피면 같은 몰수구나. 몰수가 같다는 건 개수가 똑같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상대적 질량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르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용액의 농도. 그래서 이거는 너네 교재는 이거 선생님이 그 개념 원리, 개념 완성 교재는 45페이지에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농도는 퍼센트 농도란 말이야.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백분율이잖아.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런 얘기 했었지. 이거 100, 전체를 100으로 놓은 거야. 퍼센트 농도 단위가 왜 동그라미가 두 개겠니?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니네는 사실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술을 몇 도 이렇게 말하잖아. 술의 도수가 퍼센트 농도를 말하는 거거든. 약간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진짜 주로 쓰는 게 거의 이런 거야. 근데 화학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오로지 질량만 가지고 설명하는 농도가거든. 근데 화학에서는 반응을 우리가 따질 때 걔네가 몇 그램하고 몇 그램 반응하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화학 반응식을 쓸 거잖아. 근데 반응식에서 입자들이 몇 개씩 움직이냐는 개수의 개념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해. 그러다 보니 개수는 질량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만 질량만 가지고 개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화학에서는 사실은 몰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뭔가를 따져줘야 되는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니까 그걸 바로 몰로 할 수 없고 뭔가 환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농도이긴 하지만 화학에서 이걸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육과정이 약간 바뀌어서 교과서가 바뀌었어. 이전 교과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몰농도라는 걸 배울 건데 그게 화학원에 없었어. 화학원에 몰농도가 안 나와서 양적관계 계산할 때 농도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갔었거든. 근데 니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몰농도라는 게 등장을 해. 그럼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계산할 때 환산하는 값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수치적인 계산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이 계산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어쨌든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농도잖아. 용액이라는 게 뭐하고 뭐를 섞은 거야? 용질과 용매를 섞은 거지. 용질과 용매를 섞어서 이걸 녹이는데 이 녹이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불러. 그래서 용질을 용매에다 녹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액을 만들면 액체에다 고체를 녹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액체가 용매, 고체가 용질인데 만약에 동일한 액상이면 뭐 둘 다 액체야 아니면 둘 다 기체야 막 이런 식이면 많은 게 용매라고 했었지. 더 많이 있으면 용매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어떤 용액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게 퍼센트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용액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용액을 분모로 놓고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비율로 나타내고 전체를 100으로 하려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요런 게 퍼센트 농도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로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전체 용액이 100g인데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어. 막 그런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문제에서는 15% 포도당 수용액 200g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15%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100분의 1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15%는 100분의 15 곱하기 100으로 나오는 거. 곱하기 100은 퍼센트 농도니까 곱한 거고 요게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되겠지. 그래서 15% 수용액은 전체 용액이 100g 있으면 그중에 15g이 포도당의 양인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200g 수용액이라고 했으면 포도당이 그것에 2배 들어있겠지? 그래서 30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포도당이 30g이 들어가 있어. 전체 용액이 200이면 나머지가 물일 테니까 물이 170이 된다. 그래서 이게 용매고 이게 용질, 용매 용질 더하면 200. 이렇게 나와지면 되는 거지. 그렇다라는 개념은 이제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건 질량은 온도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몇 도이든 간에 걔가 완전히 뭐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뭐 용액인데 막 물이 얼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농도가 바뀌지 않아. 온도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몰농도는 좀 다른 형태의 농도예요. 몰농도는 몰을 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선 질량만 썼는데 여기에서는 몰을 쓰는데 그게 누구의 몰이 중요하냐면 용질을 몰로 나타낼 거거든. 용질이 몇 몰 있냐 요렇게 나타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전체의 부피가 얼마냐, 용액 전체의 부피가 얼마냐, 그 부피 안에 용질이 몇 몰 있냐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눠.
용질의 몰수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뭐 용질이 몇 몰인지 계산하고 용질 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러면 지금 내가 수산화나트륨이 몇 몰 있는지 알고 내가 만든 용액이 몇 리터인지 알면 농도 구하는 거지. 그리고 단위는 반드시 용질은 몰 쓸 거고 용액은 무조건 리터 쓸 거야. 밀리리터 쓰지 않고 무조건 리터를 써요. 그래서 원래 단위는 여기도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것들의 단위는 분자로 써 있는 거 퍼, 분모로 써 있는 거 이렇게 쓰는 거거든. 원래 몰퍼리터라는 단위를 쓸 건데 그 단위를 바꿨어. 그래서 대문자 M 쓰고 몰농도라고 불리우는 단위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 그래서 여기 밑에 뭐 포도당 수용액, 요소 수용액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포도당 수용액에 포도당을 18g을 물 100ml에 18g을 녹여서 전체 용액을 100ml로 만들어. 그러면 내가 몰농도 구하고 싶으면 일단 포도당이 용질이잖아. 포도당이 몇 몰인지 계산해야 되겠지. 아까 내가 몰수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용질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비례식 쓰면 되니까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 화학식량이 180이야. 그래서 포도당은 1몰이 있으면 180g일 건데 지금 내가 포도당을 18g 넣었으니까 도대체 얘가 몇 몰이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X는 180분의 18이니까 몇 몰이야? 0.1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용질이 0.1몰. 그 다음에 내가 용액을 100ml 만들었어. 그럼 아까 몰농도 어떻게 구해? 용질의 몰수를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데 100ml면 몇 리터야? 단위를 무조건 리터로 쓰려면 밀리는 원래 1000분의 1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리터만 남겨놓으려면 0.1리터 되겠지. 1000분의 100리터니까. 그러니까 100ml는 리터로 바꾸면 1000분의로 하면 돼. 이렇게. 됐어? 밀리 대신에 1000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0.1리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1리터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농도가 얼마? 1몰 퍼 리터인데 이 아까 몰 퍼 리터라는 걸 대문자 M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리고 읽을 때는 몰농도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0.1몰만큼의 용질이 0.1리터의 용액 안에 들어있으니까 1몰농도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부피를 사용하잖아. 전체가 분모가 부피잖아. 근데 부피는 기체는 온도 압력의 영향 엄청 많이 받아. 근데 액체의 부피는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 좀 받아. 그래서 얘는 이게 부피를 사용하는 농도다 보니까 온도가 바뀌면 농도가 조금이지만 미미하게 변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온도가 바뀌는 실험에서는 몰농도를 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